예비 남편과 함께 시골에 있는 시댁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너무 떨렸죠. 진태 씨, 나 정말 괜찮을까? 너무 긴장돼. 진태 씨 부모님 뵈면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 혹시 말실수라도 할까봐 걱정되고. 걱정 마, 수련 씨. 우리 부모님 다 좋은 분들이시니까 긴장 풀고 편하게 해. 다 왔다. 여기 파란 대문집이 부모님 댁이야. 예비 남편은 차를 세우고 운전석에서 내렸습니다. 나도 차에서 내려 뒷좌석에 실어둔 선물을 꺼내는데 예비 시부모님께서 대문 밖으로 달려나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진태 운전하느라 힘들었지? 세아가 어서 와요. 멀리 오느라 고생 많았지? 고생은요. 운전을 진태 씨가 다 한걸요. 저는 옆에서 편하게 왔어요, 어머니. 어머나, 아유 말 예쁘게 하는 것 좀 봐. 말만 예쁘나? 그 생김도 마카 반반한데. 마카 반반하다니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미소만 짓는데 남편이 알아서 먼저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얼굴까지 모두 예쁘다는 뜻이야. 우리 엄마는 서울 출신인데 아빠는 강원도 토박이라서 가끔 이렇게 못 알아들을 말을 하셔. 아빠 그렇게 말하니까 수련 씨가 못 알아듣잖아. 우리랑 대화할 때는 서울말 쓰기로 해놓고 혼자서만 사투리 쓰기야? 그렇긴 한데 나도 모르게 자꾸 튀어나와. 어릴 적부터 쓰던 버릇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네. 어서 들어가자. 진태 너 좋아하는 뒤비짠지에 우리 새애기가 복시 좋아한다고 해서 저기 옆에 과수원에 가서 잘진 복시도 한 상자 업어왔어. 내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남편은 아버님의 말을 바로 통역해 주었습니다. 뒤비짠지는 두부김치고 복시는 복숭아야. 어제 통화할 때 아빠가 수련씨 뭐 좋아하냐고 물으시길래 내가 복숭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거든. 아, 그랬구나. 뒤비짠지라길래 무슨 중국어라도 하시는 줄 알았어. 그게 강원도 사투리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네. 내 말에 어머님이 웃으며 아버님의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아우, 그러니까 이는 왜 자기 혼자 알아듣는 말을 써가지고 세기를 헷갈리게 하고 그래요. 신우이도 옆에서 한술 거들었죠. 그러니까 아빠, 우리 새언니 오면은 다 같이 서울말 쓰기로 했잖아. 미안. 나도 모르게 자꾸 사투리가 튀어나오는데 어떡해? 내가 당신 만나서 서울말을 배운 거지. 그전에는 여기서 줄곧 사투리만 써온 사람이라고. 저는 괜찮아요, 아버님.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래, 대화하다가 잘 못 알아듣겠으면 내가 바로 통역해주면 되지 뭐. 어머, 어쩜 이렇게 하는 말마다 곱디고 올까? 우리 진태 녀석이 매일같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더니 다 이유가 있었네. 과찬이세요, 어머님. 어서 들어와요. 문 앞에 서 있지 말고. 진태도 어서 들어가자. 어머님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니 마당에 놓인 평상 위에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였죠. 아, 우리 새약이 먼 길 오느라 배 많이 고프지? 얼른 여기 앉아서 밥 먹어.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예비 남편과 나란히 앉아서 밥을 먹는데 어머님께서 자꾸만 제 밥 위에 반찬을 놓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많이 먹고 건강해야 아이를 순풍순풍 잘 낳지. 아, 저기 어머님, 저희는 결혼하고 나서 바로 애 가질 계획이 없는데요. 맞아, 엄마. 수련 씨랑 나는 결혼한 후에 신혼집 대출금 다 갚고 나면 애 가지려고. 요즘 애 키우는데 4억은 든다고 하던데 애 낳기 전에 둘이서 바짝 벌어서 돈부터 모을 거예요. 그러게 엄마는 왜 밥상 앞에서 밥맛 떨어지는 소리를 하고 그래? 애를 언제 낳을지 몇이나 낳을지는 진태 부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아내가 무슨 밥맛 떨어지는 소리를 했다고 그래.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최대한 빨리 손주 보고 싶은 마음이야 다들 똑같지. 너희 둘 다 직장 생활하느라 키우기 힘들면 내가 봐줄게. 그러니까 가급적
나랑 네 아빠가 애 봐줄 힘이 있을 때나. 그래야 우리도 너를 도와줄 수가 있지. 나는 뭐라고 대꾸를 해야 할지 몰라 눈치만 살폈습니다.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는 알 수가 없었죠. 여기서 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버티면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 남편도 말을 아끼는데 또다시 시누이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애를 이런 깡촌에서 키우라고? 여기가 뭐가 어때서 그래? 공기도 좋고 뛰어놀기 좋잖아. 애들 건강이랑 정서에 이만한 데가 또 어디 있다고? 그건 엄마 생각이고. 요즘 애 키우는 엄마들은 다들 조기교육 시킨다고 영어 유치원이다 뭐다 하면서 난리도 아니야. 그런데 여기는 유치원도 하나 없고 초등학교도 차로 20분이나 가야 있잖아. 그러니까 아직 결혼식도 안 올린 아들 여자친구 앞에서 손주 얘기 좀 그만해. 저러다 애 낳기 싫어서 도망치면 어쩌려고. 낳기 싫은 건 아니고요. 조금 천천히 낳겠다는 얘기였어요, 어머님. 봐, 그 새애기가 낳기 싫은 건 아니라고 하잖아. 이건 꼭 다른 사람들도 다 저 같은 줄 알고 제 기준에서만 말을 하네. 내가 언제 내 기준에서만 말했는데. 너 박서방이랑 사이 멀어지기 전에 내가 애 가지라고 했어 안 했어? 너희 부부한테 애만 있었어도 둘이 안 헤어졌어 이거사. 아니 밥 먹다 말고 왜 또 얘기가 그리로 튀어. 박서방이 바람나서 이혼한 거지. 내가 애를 안 낳아서 헤어졌다는 게 말이 돼? 갑자기 어머님과 시누이가 말다툼을 하는 바람에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예비 남편의 누나가 이혼을 하고 고향에 와 있는 건 알았지만 밥상머리에서 가족들끼리 그 얘기를 꺼내는 걸 듣고 있자니 여간 거북한 게 아니었습니다. 말다툼이 더 심해지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지만 남편에게 대놓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나는 휴대폰을 밥상 아래에 숨기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만 일어나자. 그러자 곧 남편에게서 단문자가 왔습니다. 그래. 문자를 확인한 내가 휴대폰을 내려놓고 물을 마시는데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만 가볼게. 아니 벌써 가려고? 새애기는 아직 밥도 반도 안 먹었는데. 밥이 많아서 그런지 벌써 배가 부르네요, 어머님. 그럼 후식으로 복시라도 먹고 가. 내가 진짜 유학가수원에 직접 가서 제일 맛있는 애들로만 담아왔다니까. 그냥 싸줘 아빠. 서울 가서 먹을게. 시간이 너무 늦어서 슬슬 출발해야 될 것 같아. 그래? 그럼 복시는 싸줄 테니까 새애기가 가지고 가서 먹어. 진태놈 주지 말고 알았지?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남편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시누이가 어머님 탓을 했습니다. 엄마가 자꾸 손주 얘기 꺼내니까 불편해서 일찍 가는 거잖아. 나는 재빨리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불편해서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새 얘기가 아니래잖아. 그럼 아니라고 하지. 그렇다고 해? 사람이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눈치가 없는 건 너야 이거사. 네가 시시콜콜 엄마 말을 걸고 넘어지니까 분위기가 험악해져서 가려는 거 아니야? 아니, 정말 두 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시간이 늦어서 가는 거예요. 밥도 너무 맛있고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뭘 배부르게 먹어. 개미 코딱지만큼 먹었구만. 엄마가 옆에서 자꾸 체할 것 같은 소리를 하는데 어떤 강심장이 예비 며느리가 밥을 배부르게 양껏 먹을 수가 있겠어? 그럼 시애미가 돼서 손주 보고 싶다는 말도 못 꺼내? 나는 뭐 며느리 될 애기 눈치 보면서 입 닥치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니? 그래, 차라리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으면 더 좋았지. 그러는 진영이 너는 뭘 그렇게 잘했는데? 엄마 누나 제발 그만 좀 해. 수련 씨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아? 대체 두 사람은 왜 이렇게 얼굴만 마주하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야? 참다 못한 남편이 고함을 질렀죠. 나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 앞에서 남편이 나오길 기다리는데 별채 쪽 모퉁이에서 시꺼먼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별채에서 살면서 시댁의 밭농사를 돕는 일꾼이었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한 그가
내게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듯 말투가 어눌했어요. 아가씨, 서울 가? 서울 가면 나도 데려가. 서울이요? 놀라서 되묻는데 뒤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이, 임난. 사장님. 일꾼은 시아버지를 보자마자 사색이 돼서 고개를 떨구었어요. 내가 오늘 오는 손님들한테는 절대 말 걸지 말라고 했지. 얼른 들어가. 시아버지의 호통에 일꾼은 내쫓기듯 별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저 허허실실 재미있는 분인 줄만 알았던 아버님의 무서운 모습을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심장이 마구 방망이질을 해댔죠.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는 벌써 실망을 했고 그나마 시아버지는 괜찮으신 분이라고 여겼는데 한순간에 생각이 싹 바뀌었습니다. 이런 시댁 식구들과 가족이 돼도 괜찮을는지 걱정이 됐죠. 어서 가자. 남편이 대문을 박차고 나와서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 내가 조수석에 올라타자 남편은 친절하게 문을 닫아주고는 운전석에 올랐죠. 차를 출발하려고 시동을 거는데 이상하게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쿠르릉 틱, 쿠르릉 틱. 뭔가 고장난 소리만 반복될 뿐이었죠. 이게 왜 이러지?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멀쩡했었는데? 남편은 시동을 몇 번 더 걸어봤지만 여전히 차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고장 접수를 하니 위치가 너무 시골이라 내일 오전에야 수리기사가 방문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는 수 없이 시댁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한 끼 하는 것도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안했는데 잠까지 자고 가야 한다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색하지 않고 어머님께 싹싹하게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님, 맛있는 저녁 식사를 차려주시고 이렇게 잠자리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제가 너무 폐를 끼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폐라니, 그게 무슨 소리니? 한 식구가 될 사이인데 마음 편히 있어? 그러면서 어머님은 작은 방에 이불을 펴주셨습니다. 여기 이 방이 우리 진태가 고등학교 때까지 쓰던 방이야. 여기서 대입시험 공부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결혼을 하겠다고 색시를 다 데려오고. 어머님은 감회가 새로운 듯 방을 둘러보다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세아가,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편히 쉬어. 푹 자고 내일 아침에 보자. 어머님이 나가시고 남편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욕실에서 막 씻고 나온 남편은 내게 세수건과 칫솔을 건넸습니다. 지금 욕실 비었으니까 가서 씻으면 돼. 편한 옷은 누나한테 빌렸으니까 이걸로 갈아입고. 그러면서 남편은 흰 티셔츠와 꽃무늬가 현란한 몸빼바지를 건네주었습니다. 나더러 몸빼바지를 입으라고? 여기 시골에선 다 그런 거 입어. 잘 때도 있고 반일할 때도 있고. 완전 만능 바지야? 만능 바지? 알았어. 생전 입어본 적 없는 꽃무늬 몸빼바지를 입으려니 어색했지만 다른 수가 없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씻은 다음 방으로 돌아온 나는 남편과 함께 옛날 사진첩을 펼쳐보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땀이 나고 더워서 눈을 떠보니 사방이 깜깜한 게 아니겠어요. 진태씨 어딨어? 손을 뻗어 더듬어 보았지만 잡히는 거라고는 벽밖에 없었습니다. 불을 켜고 싶어서 아무리 벽을 더듬어 봐도 스위치는 없었어요. 분명 이 방은 어젯밤 내가 잠들었던 남편의 방이 아닌 다른 곳이었습니다. 나는 불현듯 불길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대체 여기가 어디지? 설마 나 갇힌 거야? 나는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여보세요? 누구 없어요? 진태씨, 어머님, 아버님, 아가씨! 아무도 안 계세요? 맙소사, 정말 갇혔나 봐. 갑자기 성강처럼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제 시댁에 오면서 시골길을 달릴 때
차창 너머로 노란색 통제선이 쳐져 있는 것을 봤었죠. 경찰들이 뭔가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뉴스를 검색해 봤더니 외지인,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를 감금해놓고 강제로 반일을 시킨 농민들이 적발됐다는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어떤 노동자는 하루에 11시간씩 일하며 매일 깻잎을 15,000장씩 따야 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기사에 적혀있는 마을 이름은 바로 시댁이 위치한 그 마을이었습니다. 사람을 감금해서 노예처럼 부리다가 적발된 곳에 내가 갇혀있다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또 다른 기억의 조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어제 내게 다가왔던 외국인 노동자의 말이 떠올랐죠. 그는 왜 나더러 자기를 서울에 데려다 달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아버님은 왜 그에게 호통을 치며 말 걸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며 흐르다가 두 글자에서 멈췄습니다. 감금. 나는 감금된 게 분명했습니다. 나 지금 설마 그 노예 수용소 같은 곳에 갇혀 있는 거야? 이 침묵, 이 어둠 속에 감금을 당하다니 이럴 수는 없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해? 나는 급히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휴대폰을 찾아서 신고를 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아무리 뒤져도 휴대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몸빼바지로 갈아입으면서 휴대폰을 충전기에 연결해둔 게 기억이 났죠. 이럴 어째 휴대폰도 없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다시 남편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진태씨, 나 여기 있어. 진태씨, 제발 나 좀 구해줘. 왜 내가 이렇게 혼자 갇혀 있는 건데, 진태씨는 대체 어디 있는 건데, 왜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는 건데, 왜 내가 아무리 소리쳐도 듣는 사람이 없는 건데. 아무리 울부짖어도 밖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망연자실 앉아있던 나는 개 짖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멍멍멍멍. 가까이에서 개가 짖고 있었어요. 어둠 속을 더듬어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서는 벽을 더듬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곧 창호지처럼 까끌까끌한 종이가 만져졌죠. 검게 칠해 빛이 투과되지는 않았지만 시골집 문에 바르는 창호지가 분명했습니다. 나는 손으로 창호지를 찢으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드라마에서 본 장면이 떠올라 손가락에 침을 묻혀 창호지에 구멍을 뚫으니 금세 구멍이 뚫리는 게 아니겠어요? 나는 구멍을 중심으로 창호지를 뜯어내 팔을 밖으로 뻗었습니다. 그러자 강아지가 내 손을 핥았죠. 창호지 구멍 너머로 보니 시댁에서 키우는 백구 바둑이었습니다. 바둑이구나. 바둑아, 가서 내가 여기 갇혀있다고 알려줄래? 가서 제발 아무나 데려와줘. 제발 부탁이야. 내 말을 알아들었는지 바둑이는 이내 몸을 돌려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바둑이는 돌아오지 않았죠. 강아지와 말이 통할 거라고 믿은 내가 바보 같았습니다. 나는 다시 창호지 구멍으로 팔을 뻗어 손으로 문을 더듬어 봤어요. 사극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꼭 이쯤에 잠금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하며 왼쪽으로 손을 뻗어보니 차가운 금속이 손에 닿았습니다. 드디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샘솟았습니다. 나는 금속을 손에 쥐고 위로 빼들었습니다. 그러자 잠금새가 풀리며 문이 스르륵 열리는 게 아니겠어요? 내 키의 반만한 아주 작은 문이었습니다. 나는 문 밖으로 기어나와 겨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시댁의 별채가 있는 자리였죠. 대체 누가 날 여기에 가뒀을까 고민하며 신발을 찾는 그때 바둑이가 멍멍대는 소리가 들리더니 시어머니가 뛰쳐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너 거기 가만히 있어? 나를 본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보고 비명을 지르고 말았어요. 시어머니의 양손에 시뻘건 액체가 잔뜩 묻어 있었거든요. 너 거기 꼼짝 말고 서 있어. 시어머니는 무서운 표정으로 내게 다가왔습니다.
손에서는 시뻘건 액체가 뚝뚝 떨어졌어요. 나는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질렀어요. 그리고 무작정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등 뒤로 시어머니가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아가 어딜 가는 거야?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거기서라고 했지. 지금 어디 가냐고? 나는 그녀의 손에 잡히지 않도록 더 빨리 달렸습니다. 최대한 멀리 달아나서 이 집에서 벗어나야 할 것 같았죠. 안 돼. 잡히면 안 돼. 절대 잡히면 안 돼. 그래도 시어머니는 계속 나를 따라왔습니다. 세아가 거기서라고. 이 아침에 어딜 그렇게 무작정 달려가는 거야? 위험하다고. 그러다 넘어져. 그러면서 그 시뻘건 손을 뻗어 나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왜 이러세요? 왜 자꾸 날 잡으러 오는 건데요? 네가 자꾸 도망을 가니까 그렇잖니? 따라오지 마세요. 따라오지 말라고요. 나는 겨우 그녀를 피해 비닐하우스가 있는 쪽으로 내달렸습니다. 넘어져도 되고 다쳐도 됐지만 절대 시어머니의 시뻘건 손에 잡히고 싶진 않았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점점 더 멀어지더니 아예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제야 나는 겨우 다른 박질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다행히 뒤에는 아무도 없었죠. 바닥에 앉아 숨을 고르는데 갑자기 하우스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놀란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하우스 문이 덜컥 열리더니 시아버지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는 한 손에는 시커먼 망사를, 다른 한 손에는 길고 뾰족한 대나무 꼬챙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우스에서 나오다 말고 나를 발견한 시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걸음을 멈췄죠. 세아가, 네가 여기는 어떻게 온 거야? 그게요, 아버님. 자초지종을 얘기하려는데 갑자기 시아버지의 눈이 희번뜩거렸습니다.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시아버지가 꼬챙이를 높이 치켜드는 게 아니겠어요? 당장이라도 날 찌를 것처럼 말이죠. 아버님, 왜 이러세요? 가만히 있으래도. 나는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가 내가 앉아있던 자리에 대나무 꼬챙이를 있는 힘껏 내리꽂는 게 아니겠어요? 섬뜩했어요. 손에 시뻘건 액체를 잔뜩 묻힌 시어머니와 내게 대나무 꼬챙이를 내리꽂은 시아버지까지. 대체 다들 내게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다시 무작정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날 쫓아왔죠. 거기서 세아가. 저 멀리서 뛰어오던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를 보자마자 합세해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당신 거기 있었어? 저기 그 세아가 잡아요. 세아가 그 어딜 그렇게 달려가는 거야? 아가야, 거기서 위험해. 나는 시부모님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필사적으로 달려 도로에 다다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눈부신 불빛이 내 눈을 강타했어요. 가늘게 눈을 뜨고 보니 트럭의 헤드라이트 불빛이었습니다. 트럭 운전석에는 신우이가 앉아 있었죠. 그녀는 내게 헤드라이트 불빛을 쏴대며 요란하게 경적을 울려댔습니다. 빵빵 빵빵. 나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하는 트럭과 빵빵거리는 경적 소리에 나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나는 다시 도망쳐야 했어요. 도대체 시댁 식구들이 내게 왜 이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들에게서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몸을 돌려 논두렁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한참을 달리는데 논두렁 옆 밭에서 일꾼이 불쑥 나타났어요. 어젯밤에 내게 다가와서 서울로 데려다 달라던 바로 그 일꾼이었죠. 아가씨, 괜찮아요? 그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쭉 풀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했죠. 무슨 일 있어요? 일단 이거 좀 마셔요. 일꾼은 내게 생수병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그가 내미는 생수병을 받아 물을 꿀꺽꿀꺽 마신 후에 겨우 한숨을 내쉬었죠.
어제 있잖아요. 나한테 무슨 말 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제? 어제 나한테 와서 서울에 데려가 달라고 했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여기를 떠나 서울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건 사장님이 절대 비밀로 하라 했는데. 무슨 일인지 말해주세요.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서요. 혹시 여기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당한 거예요? 안 좋은 일은 내가 아니라 내 여동생이 당했어요. 여동생이요? 여동생은 내 고향 파키스탄에서 소아암에 걸려서 죽을 뻔했어요. 우리 가족 너무 가난해서 여동생 수술 비용을 감당 못했어요. 나는 너무 슬퍼서 울었어요. 그때 이 집 사장님이 수술비 줬어요. 수술비를 주셨다고요? 우리 시아버지께서요? 네, 그냥 수술비가 아니고 서울에 와서 수술 받는 비용 다 대주셨어요. 비행기표랑 엄마 아빠도 같이 와서 동생 볼 수 있도록 방도 잡아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족 서울에 다 있어요. 내일이 수술인데 사장님이 자기가 태워준다고 해서 사장님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 사장님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부탁한 거예요. 서울 가는 길이면 나도 데려가라고. 그러면 사장님이 피곤하게 운전 안 해도 되니까.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때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나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그 새아가. 세상에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온 식구를 놀래키고. 임나나, 우리 새아가를 봤으면 집으로 잘 좀 데려다 주지. 여기서 못하는 거야. 사장님 며느리가 나한테 와서 어제 왜 서울 데려다 달라고 했는지 물어봐서 제가 다 대답해버렸어요. 미안해요, 사장님. 비밀이라는 약속 못 지켜서. 그랬어? 그런데 세아가 왜 이렇게 혼미백산을 하고선 도망을 친 거야? 나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밖으로 나와보니까 어머님 손에 시뻘건 게 막 뚝뚝 떨어져서. 그러자 시어머니는 자기 손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아, 이거 아침에 삼계탕 끓이려고 토종닭을 2마리나 잡았어. 토종닭이요? 그래. 한참 닭을 잡고 있는데 갑자기 바둑이가 와서 막 짖으면서 내 치맛자락을 물고 어디론가 데려가는 거야.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새긴 이가 있더라고. 그런데 왜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움직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거야. 네 머리 위로 독거미가 다가오고 있어서 그랬지. 독거미요? 나는 네가 독거미를 보고 혼비백산에서 도망친 줄 알았는데 아니었니? 나는 독거미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저 시어머니의 손에 묻은 시뻘건 액체를 보고 놀라서 도망친 건데 사실대로 말하기가 민망해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어머님. 제가 태어나서 독거미를 처음 봐서 너무 놀랐나 봐요. 그래서 애가 완전 넋이 나가서 도망을 쳤던 거구나. 도시에서만 살던 애가 독거미의 BM까지 봤으니. 정신이 제대로 붙어있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BM이요? 뱀 말이야, 뱀. 근데 여보, 세기가 뱀은 언제 봤대요? 저기 하우스에서 나오는데 그 앞에 세기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괜찮아 싶어서 다가가는데 바로 옆에 독사가 고개를 바짝 쳐들고 있는 거야. 독사요? 내가 어찌나 놀랐는지 세기한테 꼼짝도 하지 말라 그러고서는 대나무 꼬챙이로 그놈을 바로 잡아버렸지. 아, 그래서 아버님께서 제 쪽으로 대나무 꼬챙이를 꽂으신 거구나. 그런데 아버님, 그 대나무 꼬챙이랑 검은 막은 왜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대나무 꼬챙이는 인삼을 캘 때 쓰는 거야. 인삼을 자를 때나 캘 때나 다릴 때나 절대 쇠붙이를 사용하면 안 되거든. 자르거나 캘 때는 대나무로 만든 도구를 이용하고 다릴 때는 옹기를 써야 약효가 변하지를 않아.
그리고 검은 막은 인삼이 너무 강한 햇빛을 받으면 안 돼서 그 위를 덮어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계셨던 거군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뭐? 나는 시아버지의 손에 들린 도구를 흉기로 착각했다고 말하기가 머쓱해서 애둘러 말했습니다. 대나무 꼬챙이로 독사를 확 잡으시길래 작살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못에 쓰는 물건인지 궁금해져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 도시에서만 살던 사람들은 처음 보는 물건일 수 있지. 그러자 이번에는 신우이가 내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올케는 왜 내가 트럭을 몰고 가는 걸 빤히 보고서도 논두렁으로 내달린 거야? 그건 아가씨가 트럭을 너무 빨리 몰고 오길래 잘못해서 부딪힐까 봐. 너는 또? 이거 과속 운전했니? 아니, 그게 아니라 주위로 들개들이 막 몰려오는데 올케가 그것도 모른 채로 멍하니 서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이빈 켜고 클락션 울리면서 피하라고 신호를 주니까 그제야 논두렁으로 달아나는 거 있지? 나는 얼른 와서 트럭에 올라타라고 신호를 준 건데 딴 데로 내빼니까 왜 저러나 싶었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뻘건 손은 토종딸을 잡느라 그런 것이고 시아버지의 뾰족한 대나무 꼬챙이는 인삼을 캐기 위한 도구였으며 검은 막은 작물 보호를 위한 가림막이었습니다. 신우이가 아침부터 트럭을 몰고 질주한 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다가 나를 위협하는 들개를 발견해서였고 시아버지는 독사에서 시어머니는 독거미에서 나를 구해줬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대체 나는 어쩌다 사방이 꽉 막힌 방에 감금이 된 채로 깨어났던 걸까요? 아직 의문이 풀리지 않은 나는 그냥 솔직하게 시댁 식구들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사방이 꽉 막힌 컴컴한 방 안에 가두신 거예요? 가두다니 누가? 그건 모르겠고 여하튼 일어나 보니 제가 잠들어 있던 그 방이 아닌 다른 곳에 와 있었고 문이 밖에서 잠겨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방을 말하는 거야? 거기 있잖아요. 자기랑 나랑 몸 지지려고 별채에 만들어 놓은 황토방. 아침에 백구를 따라가 보니까 새기가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저 진태방이 좁아서 진태랑 새기가 밤새 거기서 잤나 보다 했지. 그런데 세상에 문이 잠겨 있었다고? 우리 새기가 그 안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누구야? 누가 감히 우리 새기 방문을 잠가? 아니, 엄마는 왜 또 날 봐? 나는 진태랑 올케가 황토방에 있는지도 몰랐어.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일단 집으로 가자. 세아가 몰골을 보니까 얼른 가서 좀 씻어야겠어. 그러게요, 아버님. 정말 제 몰골이 말이 아니네요. 그래, 어서 돌아가자. 황토방의 문이 왜 밖에서 잠겨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은 채 나는 흙투성이가 된 몸을 깨끗이 씻고 남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아침상을 차리느라 여념이 없는 사이 남편이 차를 고쳐서 집으로 돌아왔죠. 수련 씨! 남편이 방으로 달려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아침에 있었던 얘기 들었어. 괜찮아, 수련 씨? 정말 미안해. 모든 게 내 실수야. 당신 실수라니?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설마 당신이 나를 휴대폰도 없이 그 방에 가둔 거야? 아니, 내가 가두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깨어나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남편은 나의 손을 잡으며 연신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련 씨, 정말 미안해. 오해하지 마라.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그냥 나는 수련 씨가 어제 차 안에서부터 너무 피곤해 보여서 푹 쉬라고 내 나름대로 배려를 해준 거야. 황토방에 몸을 지지고 나면 한결 개운하니까. 차 수리하러 나가기 전에 잠든 수련 씨를 안아다가 황토방으로 옮겨준 거지. 그러면 황토방에 옮기기만 할 것이지 문은 왜 잠갔어? 백구 때문에. 백구 때문에? 그래. 우리 집은 아침 해가 뜨면 백구 바둑이의 목줄을 풀어두거든.
그러니까 이놈이 이방저방 돌아다니는 게 습관이 돼서 황토방에도 들어가서 수련 씨 잠을 깨우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밖에서 걸쇠를 잠근 건데 수련 씨가 깨어나서 갇혔다고 생각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나는 남편의 황당한 고백을 듣다가 결국 실소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황토방은 조용하고 아늑하게 잠들 수 있는 명당이고 문을 잠근 건 백구 바둑이 때문이었다니. 당신의 그 이상한 배려 때문에 내가 아침에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알아? 맙소사. 내가 얼마나 멍청한 상상을 다 했는지 알면 당신은 아마 까무러칠걸? 남편은 나의 웃음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안도한 듯 따라 웃었죠. 정말 미안해, 수련 씨. 나는 차 수리하는 내내 수련 씨가 잘 자고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와서 얘기를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이럴 줄 알았으면 휴대폰이라도 곁에 두고 갈걸. 후회했다니까. 그러니까 휴대폰은 왜 안 챙겨줘서. 충전기에 꽂아놓고 잊어버린 거지 뭐. 이제 이유를 다 알았으니 됐어. 다들 좋은 의도로 한 일인데 나 혼자서 괜한 오해를 했네. 나는 남편의 엉뚱한 배려 덕분에 내 인생에서 가장 스릴 넘치는 아침을 보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한참 이야기를 하며 웃는데 신우이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분위기 좋은데 내가 방해했나? 아니요,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무슨 일이야, 누나. 어제 일 해명 좀 하려고. 어제 일? 올케한테 어제 엄마랑 내가 싸우는 모습 보여줘서 정말 미안해. 신우이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올케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성 높이고 좋은 모습 못 보여줘서 우리 가족이 안 좋게 보일까봐 걱정이 돼서 왔어. 올케가 혹시 우리 엄마를 결혼도 전에 손주 얘기부터 하는 꽉 막힌 사람이라고 생각할까봐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 하루 종일, 아니 밤새도록 그 생각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 올케가 어쩌면 시댁 식구들을 나쁘게 봐서 이 결혼 자체를 물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니 꼭 사실을 말해줘야겠더라고. 시댁 식구들을 나쁘게 보다뇨.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아까 임란 씨에게도 대충 사연을 들었고 남편한테도 자초지종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진태 씨 부모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들인지 또 얼마나 저를 아껴주시고 걱정해주시는지 다 알게 된걸요. 그러니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요. 그래도 나와 엄마에 대한 이야기는 해줘야 할 것 같아. 특히 엄마가 왜 올케한테 자꾸 아이 이야기를 꺼내셨는지 그걸 올케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어떤 이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제가 모르는 무슨 사정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신우이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모녀 간의 다툼 수준을 넘어선 깊은 상처의 흔적 같았죠. 사실 내가 불임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힘겹게 내뱉은 단어 하나하나가 고통스럽게 들렸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전 남편이랑 헤어졌어. 결혼 생활 내내 그게 나를 짓눌렀어. 수많은 검사를 받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결국 자연적으로 아이를 갖는 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어. 그 고통은 올케는 상상도 못할 거야. 매달 찾아오는 절망감, 시험관 시술의 반복. 몸과 마음이 모두 피폐해졌지.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수도 없이 울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벌을 받는 걸까? 자책하고 또 자책했어. 그 과정에서 남편도 많이 지쳤겠지. 나도 이해는 해. 하지만 나를 향한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싸늘한 시선, 우리 부모님에게까지 미치는 죄책감, 그것들을 견뎌내는 게 정말 힘들었어. 그래서 결국 전 남편은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했고, 그렇게 우리는 이혼을 하게 된 거야. 밖에서 상간녀와 아이를 가지고 나자 그 사람은 너무 쉽게 나를 버리더라고.
그에게서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족한 존재였을 뿐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상간녀와 재혼해서 예쁜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어. 그걸 봤을 때 내 심정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팠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상간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아이를 다른 여자는 이렇게 쉽게 갖는구나. 그런 생각에 미쳐버릴 것 같았어. 그 충격으로 한동안 세상과 단절하고 살 정도로 여기 내려와서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아무도 만나지 않은 채로 1년을 살았어. 매일 밤 울다가 지쳐 잠들고 아침에 눈 뜨면 또다시 절망하는 날들의 연속이었지. 그러니 그 모습을 지켜본 부모 마음이 오죽했겠어. 결국 모든 게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를 이상하게 보지 말아줘. 나는 신우이의 고백에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손주 얘기부터 꺼내는 게 단지 시어머니의 낡은 가치관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숨겨진 아픔이 있었던 거였죠. 시어머니와 신우이의 다툼도 이제는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모두 아이를 낳지 못하는 딸을 향한 엄마의 안타까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신우이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아가씨,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 아픔을 제가 감히 헤아릴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런 시간을 혼자 견뎌냈다는 사실이 정말 대단해요, 아가씨. 신우이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아이를 낳는데 집착을 하는 거야. 나처럼 진태까지 자식 없이 살게 될까봐. 혹시라도 올케에게 나 같은 아픔이 찾아올까봐. 엄마는 그게 늘 걱정인 사람이니까. 장손인 진태에게서 대를 잇고 싶은 마음도 물론 크시겠지만 무엇보다 자식이 없는 여자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그걸 당신의 딸이 겪었으니까. 엄마로서는 올케가 그 아픔을 겪지 않기를 누구보다 바라시는 거야. 그래서 어제 내가 평소보다 더 엄마한테 심하게 말한 거였어. 그러니 간혹 우리 엄마가 올케의 상황을 배려하지 못하는 말을 하더라도 너무 꽉 막힌 시어머니라고 오해하지 말아줘. 우리 엄마 사실 마음 여리고 정말 좋은 분이셔. 그냥 불임인 딸 때문에 손주에 대한 한이 많으셔서 부족한 딸을 둬서 그런 것뿐이야. 다 내 잘못이야. 말없이 듣고 있던 남편도 신우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죠. 누나가 뭐가 부족하고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 엄마도 누나 생각해서 그랬던 거니까. 수련 씨도 이제 다 이해할 거야. 나는 누나한테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여지껏 철없다고 욕이나 해야 됐잖아. 그런 얘기를 남동생한테 어떻게 하냐? 왜 못해? 남동생은 동생 아니야? 그래도 여자끼리 할 얘기 따로 있고 남자랑 같이 할 얘기가 따로 있는 거야. 그럼 여자끼리 할 얘기는 이제부터 저랑 하시면 되겠네요. 그럴까? 이거 봐라. 벌써부터 나 빼놓고 둘이 쿵짝을 맞추는 거야? 그러면 어때서? 나는 평생 언니 있는 친구들이 제일 부러웠는데. 우리 아가씨 같은 언니가 생겨서 너무 좋은걸? 나도 시커먼 남동생 말고 귀여운 여동생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그 소원 이루게 생겼네. 이로써 시댁에 대한 나의 오해는 완전히 풀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진심을 알게 되자 나는 이 진정한 가족의 일원이 된 기분이 들었죠. 얘들아, 밥 먹자. 시어머니의 부름에 우리는 모두 밖으로 나가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밥상 위에는 토종닭과 인삼을 넣어 만든 푸짐한 삼계탕이 놓여 있었죠. 아이고, 이제야 우리 새애기가 말끔하게 돌아왔구나. 놀란 가슴도 진정됐겠다. 어서 그 뜨끈한 삼계탕 한 그릇 먹자. 내가 아침부터 잡은 토종닭으로 푹 구워왔지. 내가 직접 해온 싱싱한 인삼도 듬뿍 넣었으니까 많이 먹고 몸보신해. 우리 새애기가 이거 먹고 얼른 기운을 차려야 할 텐데. 네, 아버님, 어머님.
맛있게 먹고 기운 낼게요.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왁자지껄한 아침 식사를 끝내고 서울로 돌아갈 채비를 했어요. 나는 남편에게 임란 씨의 여동생에 대한 얘기를 해주었죠. 그러자 남편은 시아버지께 임란 씨를 우리 차에 태워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온 임란 씨의 가족이 무사히 치료를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서울에서 우리가 잘 보살펴 보겠다고 약속했죠. 자식에게 부담을 줄까봐 쉬쉬했던 아버님이셨지만 이번에는 남편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임란 씨와 함께 서울로 떠나는 차 안에 시부모님은 묵직한 꾸러미를 실어주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이게 다 뭐예요? 아유, 우리 세아가 몸보신하라고 주는 거야. 이건 내가 직접 담근 장이니 가져가서 맛있는 거 많이 해먹고, 이건 내가 우리 동네 양봉하는 집에서 가져온 꿀이니 날 쌀쌀해졌다 싶으면 아침 저녁으로 뜨거운 물에 한 숟가락씩 타서 먹어. 그러면 생존 감기에 안 걸려. 그리고 이건 내가 아침에 각 해온 인삼이니까 따로 구워서 먹든 음식에 넣어서 먹든 아니면 생으로 꿀에 찍어서 먹든 너 입맛대로 먹어. 다 먹으면 연락해. 내가 또 보내줄 테니까. 네,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란. 사장님. 너네 부모님들을 인삼이랑 꿀도 넣었으니까 멀리서 오신 부모님 잘 챙겨드려. 감사합니다, 사장님. 여기 바쁜 일 끝나면 나도 임란 여동생 수술한 병원에 병문안 갈게. 꼭 오세요. 기다릴게요. 우리는 시댁 식구들의 배웅을 받으며 시골 고향을 떠나 서울로 출발했어요. 그리고 점심 무렵에 임란의 여동생이 입원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임란과 함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파키스탄에서 온 어린 여동생과 그의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부모님과 여동생에게 달려가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고맙다는 말을 연신 전했고 그의 부모님 역시 나와 남편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홀로 타지 생활을 하던 임남과 멀리서 아픈 딸을 돌보던 가족들의 재회는 세상 무엇보다 감격스러웠습니다. 준태도련님, 나는 너무 큰 은혜를 입었어요. 정말이지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준 사장님한테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 걱정부터 돼요. 무슨 말씀을요? 저희 부모님은 그저 임란 씨가 이렇게 가족분들을 만나서 행복해하는 걸 알면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동생분도 수술 잘 받고 꼭 건강해지실 거예요. 맞아요. 저는 오히려 가족을 위해서 먼 타지까지 와서 고생하는 임란 씨가 너무 대단해 보이는걸요. 임란 씨가 여동생을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따뜻하고 감격스러워요. 제 여동생은 사장님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어요. 이 아이의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희 가족의 모든 희망은 사장님이 준 거예요. 정말 내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천사 같은 사람들을 만날 줄 몰랐어요. 그게 다 임란 씨가 만들어낸 행운이 아닐까요? 임란 씨가 가족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으면 우리 아버님 같은 사람도 못 만났을 거잖아요. 그래요. 이제 다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부모님도 언제나 임 여사님 가족을 응원하실 겁니다. 여동생 수술 후에 퇴원하게 되면 모두 다 같이 시골에 놀러 가요. 그때도 내가 운전해서 데려갈게요. 그럼 다시 올게요. 수술 끝날 때까지 늘 좋은 생각만 하세요. 좋은 생각을 하면 정말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좋은 생각 많이 할게요. 다음에 또 봐요. 임나는 병실로 들어가 여동생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들의 감격스러운 상봉을 보면서 내 가슴은 뭉클해졌습니다. 나의 시부모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배려심 깊고 정이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농촌 마을의 부유한 농사꾼이 아니라 자신의 이웃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고 절망에 빠진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진정한 어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선행이 알려지는 것을 굳이 바라지 않는 겸손함까지 겸비한 분들이었습니다. 자기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아. 사실 어젯밤에 어머님이랑 아가씨랑 싸울 때는 내가 여기서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됐는데 그 모든 오해들이 무색할 만큼 따뜻한 분들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 수련 씨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너무 고마워. 난 정말 복받은 것 같아. 이렇게 따뜻하고 정 많은 시댁 식구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 정말 복받은 사람은 나야, 나. 이렇게 예쁘고 착하고 똑똑한 부인을 만났잖아. 그리고 수련 씨가 와줘서 우리 가족이 더 밝아진 것 같아. 만약 수련 씨가 없었다면 나는 누나가 이혼한 이유도 엄마가 손주에 집착하는 이유도 여전히 모른 채로 두 사람을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을 거야. 수련 씨 덕분에 가족을 더 잘 이해하게 됐으니 이제 행복하게 잘 사는 일만 남았네. 나는 이진태라는 좋은 남자를 만났고 더불어 이렇게 좋은 시부모님과 시댁 식구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제의 소동과 오해가 있었기에 나는 이 가족의 진심을 더 깊이 헤아릴 수 있게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받는 환대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정말이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